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세면과학 원의 해설을 맡은 박소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 6월 모평에 대해서 할 얘기가 정말 많죠. 그런데 이 강의에서는 윤모에 대한 문제풀이에 충실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 윤모에 대한 간단한 총평 선생님이 이 강의 앞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냐면 우리 이 6월 모평에 대한 문항을 샅샅이 한번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좀 같이 얘기를 해보는 그런 특강이 하나가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참고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 좀 숨가쁘게 달려볼 텐데 사실상 1단원부터 3단원까지 내용 굉장히 쉬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보고 우리는 조금 어려웠던 4단원 문제풀이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1번부터 같이 한번 달려볼게요. 자, 1번은 1단원의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능특강 6페이지 생물의 특성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1단원의 문제가 1번과 20번에 포진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지금 보면 생물 특성의 예를 나타낸 건데, 가와 나 빈칸에 있는 부분에 생식과 유전 또는 항상성이 순서 없이 나타내 있으니까 들어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에 대한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를 보시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도당 농도라는 것은 이제 혈중의 포도당 농도, 이게 바로 항상성이죠. 혈당량을 의미를 하고, 그 혈당량이 너무 높아졌을 때 인슐린을 통해서 그걸 조절해내는, 그래서 가의 특징은 항상성 조절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성. 그러면 나는 뭐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건데 그 특징을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집신벌레는 분열법으로 번식을 한답니다. 그럼 번식한다는 얘기는 분열을 통해서 개체수를 늘린다는 얘기죠. 그거 자체는 우리가 생식으로 볼 수 있고요. 생식만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 아예 생식과 유전 이렇게 줬기 때문에 뭐 생식하는 과정에서 유전 물질이 전달되고, 그러면 그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집신벌레는 원래 집신벌레와 비슷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유전이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의 특징으로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낮은 지대에 사는 사람보다 적혈수가 많은,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을 때 그게 맞는 어떤 특성을 갖게 된 그런 상황을 예시로 제시를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옳은 보기를 한번 골라볼게요. 기억에서 이 인슐린에 대한 설명인데,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요거는 3단원과 통합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이자의 베타세포를 자극하면 그러면 거기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요 흐름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부베인 순서대로 부교감이 베타세포를 자극하면 인슐린이 분비된다.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 나는 생식과 유전이다.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에 디귿, 더운 지역에 사는 사막류는 열 방출에 효과적인 큰 귀를 갖는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지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고산지대, 그 다음에 더운 지역, 이런 환경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더운 환경에 적응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내용. 기억, 니은, 디귿 오르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단원에 세포호흡 관련된 문항이 나왔는데, 보시면 표는 영양소 가나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영양소 세 종류, 근데 지방은 제시가 돼 있고 가와 나는 단백질 또는 탄수화물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양소가 세포호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을 여기다 나타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세 가지 영양소 모두 C, H, O, 그러니까 탄소, 수소, 산소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나에서 암모니아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뭐를 포함하고 있어요? 얘는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질소 노폐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영양소는 질소를 가지고 있는 영양소인 단백질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단백질. 그러면 가가 탄수화물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탄수화물과 지방이 세포호흡에 이용이 됐을 때는 물과 이산화탄소만 발생하고, 단백질이 이용됐을 때는 질소를 포함하는 노폐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보면 간은 탄수화물이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간에서 A,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이 되죠. 이거는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반복을 했었어야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묻지 않았지만 간이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물어봤어도 9월 모평이라든지 수능에서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디귿, 지방의 노폐물에는 이산화탄소가 있다. 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산화탄소 있는 게 맞기 때문에 디귿 옳은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역시 답 5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2단원. 그 다음에 갑자기 4단원에 해당하는 세포주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좀 순서가 섞여 있는데 보시면 그림 가는 동물 A. 근데 동물 A는 EN일 때 전체 4개의 염색체를 갖는 그런 동물이랍니다. 여기서 뭐 크게 중요한 정보는 아닌데 일단 적어보고요. 그 동물의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나타냈어요. 우리 세포 주기 돌아가는 거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G1기 하나만 줘도 우리는 다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에요. 그래서 세포 주기는 G1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 S기, 그 다음에 G2기, 그 다음이 M기. 요렇게 진행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A의 체세포 분열 과정 중 어느 한식에 관찰되는 세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4개의 염색체가 있으니까 전체의 염색체가 다 있는 상태고요. 얘네 둘이 짝이고 얘네 둘이 짝이니까 EN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기죠. 그래서 지금 한 줄 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체세포 분열 중기, 체세포 분열 중기의 그림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 굉장히 독특한 부분을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기억에서 동그라미 기억 시기 S기죠. 그래서 S기에 DNA 복제가 일어나는지 물어봤습니다. S기의 명칭 자체가 복제, 그러니까 DNA라는 물질이 합성되는 시기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억 맞는 보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에 동원체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정말 신선한 질문인데 지금 동그라미 A가 어딨냐면 여기 사실 중심체 부분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중심체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다 생명과학 원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뭔가 중심체 비슷한 언급을 들어봤던 것 같기도 한데 하면서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 있었을 수 있어요. 이거 분명히 교육과정에서 빠진 것 같은데 생투로 간 것 같은데 이거 왜 나왔지? 물어봐도 이거 사실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중심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서 배우지 않아도 동원체가 어디 있는지 배우거든요. 어디예요? 이렇게 염색체의 잘록한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동원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색분체 두 가닥이 붙어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추사가 붙는 부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동원체라는 걸 얘기하려면 여기를 얘기를 해야 되죠. 그죠? 염색체에 포함된 부분이니까 염색체를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생뚱맞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내용이고요. 혹시라도 고민이 됐으면 지금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는 디귿 시기, M기에, 그렇죠? M기 자체가 분열기니까 분열기의 이런 염색체 형태를 관찰할 수 있고 분열기 중에서도 중기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때 관찰되는 세포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기억 디귿,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 뭔가 보고 4단원의 어떤 세포를 분석하는 DNA 상대량 문제인가 사실 처음에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2단원 문제였죠. 그래서 그림은 사람 1, 2, 3의 에너지 소비량과 섭취량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람인데 각각의 소비량과 섭취량. 근데 뭐가 뭔지 안 알려줬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옆에 있는 요 표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가 소비량이고 둘 중에 하나가 섭취량인데 지금 2번이랑 3번은 둘 다 높이가 똑같잖아요. 소비량과 섭취량이 같다는 얘기죠. 먹은 만큼 쓴다. 그러니까 이 둘은 체중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1번인 사람은 체중이 증가해요. 체중이 증가하는 상황은 섭취하는 양이, 입으로 들어오는 양이 소비하는 양보다 많은 상태로 유지될 때, 그죠? 그럼 이 중에서 더 많은 니은이 뭐가 돼야 돼요? 요게 섭취량이고 더 적은 기억이 소비량이 돼야 되겠죠. 끝!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에너지 섭취량이 아니고 소비량이니까 잘못된 매치. 그 다음에 니은 3번은 에너지 소비량과 섭취량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체중이 변화가 없죠. 사실 2번도 마찬가지. 2번과 3번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적은 상태가 지속되면 그러면 쓰는 게 먹는 것보다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체중이 증가할까요? 아니죠. 감소하겠죠. 그래서 체중이 감소한다. 디귿 보기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니은 맞으니까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2단원 문제였고요. 이제 3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질병과 병원체 문제가 제일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표 가는 병원체의 3가지 특징을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나는 가의 특징 중에 사람의 질병 A, B, C의 병원체가 갖는 특징이 몇 개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3개 갖는지 2개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A, B, C의 후보군이 누가 있냐면 독감, 그 다음에 무좀, 그 다음에 말라리아.
선생님이 무좀과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었어야 맞습니다. 선생님이 수능 특강 얘기할 때도 이 부분 나올 거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라서 지금 이 곰팡이에 의한 질병이랑 원생생물에 의한 질병 꼭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 독감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그런 감염성 질병이고요. 무좀은 곰팡이가 원인인 감염성 질병, 그다음에 말라리아는 원생생물이 원인이 되는 감염성 질병입니다. 요렇게. 지금 이 중에서 바이러스만 온전한 생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고요. 그다음에 곰팡이랑 원생생물은 둘 다 생물인데 심지어 핵을 가지고 있는 진핵생물이에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특징을 가질 수 있는 애들은 온전한 생물인 애들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빼고 무좀과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병원체. 그래서 이 앞 글자만 따도록 하겠습니다. 무좀과 말라리아의 병원체, 무말. 그 다음에 단백질을 갖는 거는 셋 다 확인이 되겠죠. 셋 다 해당이 되는 그런 특징이겠죠.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단백질과 핵산을 가지니까. 그래서 셋 다 독감, 무좀,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병원체들. 그 다음에 곰팡이에 속하는 거는 무좀을 일으키는 병원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좀이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3개를 갖는 거는 그 질병은 무좀이겠고요. 그 다음에 2개를 갖는 거는 말라리아겠고, 그다음 남은 거는 뭐겠어요? 독감이죠? 독감이 B에 해당이 되면서 얘는 특징을 1개만 갖게 될 겁니다. 요렇게. 자,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A는 무좀이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 B의 병원체.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바이러스인데 특징 기억을 갖나요? 단백질을 갖는다는 셋 다 모두 해당이 되니까 이 앞에 뭘 붙여도 특징 기억을 갖는다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C는 모기를 매개로 전염이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C가 원생생물에 의한 질병의 대표적인 예시인 말라리아인데 원생생물에 의해서 감염되는 그런 질병의 경우에 대부분 열대지방에서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매개 곤충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라리아는 모기를 그 중간 매개체 곤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디귿 정도는 챙겨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는요. 우리 생명과학이랑은 상관없이 선생님에게 약간 인생의 교훈을 준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보다가 물질의 순환에 대한 학생 A, B, C의 발표 내용. 그럼 누군가는 틀린 얘기를 하고 누군가는 맞는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예상을 딱 하고 학생 A의 이 말풍선을 딱 본 거죠. 이 학생 A의 표정 한번 보세요. 너무나 확신에 찬 표정으로 생태계에서 질소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딱 얘기를 했죠. 완전 틀린 얘기, 그죠? 질소는 물질이니까 순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질소나 뭐 탄소 이런 거 순환 우리가 주구장창 배우잖아요. 질소의 순환 얼마나 강조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너무나 확신에 찬 표정으로 질소는 순환하지 않아요. 너무 표정이 당당해서 그럴듯하다고 생각할 뻔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생의 교훈을 얻은 거죠. 우리가 좀 잘 모르는 것도 확신을 가진 표정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믿음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틀린 얘기예요. 질소 순환해야죠. 그 다음에 학생 B는 탈질산화 작용에 세균이 관여한다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A와 B는 다 질소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탈질산화 작용에 관여하는 세균이 이름이 너무 정직하게 탈질산화 세균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 C, 식물의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이용이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학생 C는 탄소 순환 중에 그럼 이산화탄소로 존재하던 애들이 식물로 들어와서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로 합성되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 C 옳은 내용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와 C의 언급이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은 자율신경계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자료는 워낙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자료에다가 좀 새로운 유형의 자료 나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가는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A와 B 중에 그러니까 자율신경 A랑 B가 있는데 둘은 교감 아니면 부교감이래요. 그렇죠? 맨 밑에 이렇게 그런 설명이 있는데 근데 지금 그중에서 A를 자극했을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난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점선은 요 A를 자극하기 전에는 지금 요 전체 시간 중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그런 빈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자극했을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같은 시간 동안 네 번이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까 빈도가
더 높아진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A를 자극했더니 이 심장 박동이 촉진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장 박동을 촉진하는 애는 누구예요? 심장 박동이 더 빨리빨리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애는 바로 교감신경이 되겠죠. 그래서 A가 교감신경이니까 나머지 하나 남은 B는 부교감신경이겠구나. 이렇게 매치를 할 수가 있겠고, 나라는 자료는 물질 기억의 주사량이 X축이에요. 그러니까 주사량이 늘어날수록 심장 박동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기억의 주사량이 많을수록, 물론 그 후반부에는 둔화되고 있지만 기억의 주사량이 많을수록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는 그런 대략의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기억이라는 물질은 심장 박동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두에서 무슨 표현이 있냐면, 기억은 심장세포에서의 활동전이 발생 빈도를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변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얘는 그 활동전이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물질로 볼 수 있겠죠. 말이 조금 어려워요. 심장 박동을 촉진한다 이렇게 하면 좀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심장세포에서의 활동전이 발생 빈도를 변화시킨다. 근데 사실 여기 이 자료가 활동전이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자료니까 요거를 보고 힌트를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자료가 나왔는데 기억 보기 보겠습니다. A의 교감신경이죠.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그러면 교감신경은 앞에 있는 뉴런이 더 짧고 뒤에 있는 뉴런이 더 길고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뉴런의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나오고, 콜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뉴런에서는 여기서는 다른 물질,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신경절 이후 뉴런, 여기가 신경절이고 그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물어봤으니까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맞는 건데,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 전달 물질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이 작용하면 심장세포에서의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감소해요? 아니죠. 심장 박동수를 높인다는 얘기는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니까 그만큼 빠르게 뛰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디귿, A와 B, 교감과 부교감은 심장 박동 조절에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기량적으로 작용한다는 표현, 하나의 대상에 한쪽은 촉진하고 한쪽은 억제해서 그걸 조절하는 것을 기량적인 작용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대상, 심장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하나는 촉진하고 하나는 억제하는 작용. 기량작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디귿만 맞는 보기고요. 답은 3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 상큼하게 해결을 해봤고, 그 다음에 8번. 여러분들 조금 배신감을 느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6월, 9월 수능 3번의 평가원 시험에서 자극의 전도 부분은 굉장히 쉽게 나오고 근수축 부분에서 계속 신유형의 문항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수축 문항을 굉장히 많이 풀어보면서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그런 문항이 탁 출제가 되면서 아 이거 앞으로 모르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근수축 문제를 숫자 계산, 거의 산수, 수학 문제처럼 계속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개념을 물어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의 정답률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림은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가와 나일 때 관찰된 근육 원섬유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디는 밝게 보이고 어디는 진하게 보이고요. 또 밝고 진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표는 가와 나 두 시점에서 기역 부분의 길이랑 니은 부분의 길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역 부분과 니은 부분은 요 A, B 중에 하나로 매치가 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 B는 각각 근육 원섬유에서 어둡게 보이는 암대와 그 다음에 밝게 보이는 명대예요. 여기서는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 의미가 없죠. 얘가 더 그냥 봐도 어둡잖아요. 그래서 지금 A가 암대에 해당하는 A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밝은 부분, 명대, 다른 말로 I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동그라미 A가 A대, 동그라미 B가 I대로 매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매치를 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잖아요. 일단 A대는 절대 길이가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A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여기에 그 길이가 변하지 않고 계속 수축하든 이완하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둘 중에서 길이가 가에서도 나에서도 1.6 마이크로미터인 기역이 얘가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동그라미 A면서 얘가 A대. 그 다음에 이 니은이 동그라미 B이면서 얘가 I대인데 I대의 길이는 변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에서 나로 갈 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밝은 부분, 아이드에 해당하는 부분의 길이가 작아졌잖아요. 적어졌죠. 그래서 지금 수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수축할 때 아이드는 같은 경향성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디가 어딘지를 찾아냈는데 이 보기가 굉장히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했을 것 같아요. 기억 보겠습니다. 가일 때, 그래서 비교적 이완되어 있는 상태일 때 B 부분에 Z선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일단 B가 어디죠? 아이드입니다. 이거는 근육 원섬유 마디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잘 보시면 우리가 이 하나의 Z선부터 다음 Z선까지를 기준점으로 잡고 한 마디, 근육 원섬유 마디다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우리가 풀어봤던 그런 산수 문제에서는 X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럼 요게 Z선이고요. 요게 Z선이에요. 그럼 이 양쪽으로 어떤 필라멘트가 매달려 있을까? 바로 요렇게 액틴 필라멘트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쪽도 요렇게 액틴 필라멘트가 매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반대편에도 요렇게 액틴 필라멘트가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Z선은 어디 있겠어? 여기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그 가운데 Z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조적인 부분들도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B 부분에 아이데의 가운데 Z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다. 맞는 설명. 이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 나 상태일 때, 조금 수축됐을 때 기역에 액틴 필라멘트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기역은 A대잖아요. 여기서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데를 어떤 부분이라고 배웠냐면 아이데는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A대는 어떤 부분이라고 배우냐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마이오신이 있는 전체 부분이라고 배워요. 그러면 어떤 혼동이 생길 수 있느냐? 아이대는 액틴만 있는 부분이니까 마이오신은 없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A대는 마이오신이 있는 부분이라고 그랬지 액틴이 없는 부분이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이 A대 안에는 액틴이 없는 H대도 있지만 양쪽에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있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A대에는 액틴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겹친 부분. 그래서 맞는 거. 요거를 혹시라도 틀렸다고 했으면 지금 우리가 너무 문제풀이, 그런 숫자 계산을 치중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못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 나로 될 때, 그러니까 수축하는 과정에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이 되느냐, ATP가 이용되느냐, ATP가 소모되느냐, 다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는 내용,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를 찔러서 오히려 계산보다 더 어려운 느낌이 들게 만들었던 그런 문제, 좋은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9번은 요거 삼투압 관련된 문제인데 자료가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X축을 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혈장 삼투압이라든지 혈액량이라든지 그런 축으로는 많이 봤는데 혈중 ADH 농도가 변화할 때 어떤 값이 따라 변하느냐 이렇게는 좀 보기가 어려운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정상인의 혈중 항인효 호르몬 ADH 농도에 따른 기역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에요. 기역은 오줌 삼투압이랑 오줌 생성량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둘은 아마도 반대 경향성을 보이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고 둘 중에 뭔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줌 삼투압과 오줌 생성량. 자, 그럼 지금 X축에서 혈중 ADH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ADH 농도가 증가할 때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될까? ADH 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재흡수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오줌으로 나가려던 물을 다시 우리 몸으로 많이 끌어들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밖으로 나가려던 물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일단 쉽게 오줌의 양은 어떻게 될까? 오줌의 양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 오줌으로 나가려던 물을 다시 뺏어간 거니까. 오줌 생성량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런 물질들은 거의 다 포함이 똑같이 돼 있는데 물만 뺏긴 거니까 그 오줌의 농도,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진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량의 진한 오줌이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줌 생성량은 줄어들고 오줌의 삼투압, 농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ADH가 증가할수록 값이 올라가고 있는 기역이 둘 중에 오줌 삼투압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기역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 자체는 쉬워요. 그래서 기역에 ADH가 어디서 분비되는지, 그러니까 이번 6월 모평에서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암기하면 풀 수 있는 그런 기본 개념에 대한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풀어준 거죠. 추론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기본 정도는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아야 되죠. ADH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 아니고 오줌의 삼투압이니까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콩팥에서의 단위 시간당 수분의 재흡수량은 요걸 물어봤습니다. C1과 C2 두 지점에서 어디가 더 많은지 물어보고 있어요. C1일 때가 C2일 때보다 많다. 이렇게 일단 이 문장대로 부등호를 좀 해두시고, 그럼 단위 시간당 수분의 재흡수량은 지금 이게 ADH 농도니까 ADH 농도가 어떨 때 더 높은 거예요? 수분이 더 많이 재흡수되는 상황은 ADH가 많이 나올 때, 이 ADH라는 호르몬 자체가 재흡수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이니까 ADH 농도가 높을수록 수분 재흡수량 많겠죠. 그럼 ADH 농도가 더 높은 건 얘고 그때 수분의 재흡수량도 많겠죠.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디귿은 잘못된 보기, 기억이 맞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번 문제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10번은 방어작용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밑에 있는 자료 자체는 기출이 많이 됐어요. 비슷한 문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굉장히 또 특이한, 어렵진 않은데 좀 특이한 표현의 표가 하나 붙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수 없이 처리를 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은 항원 X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A, B, C, D를 준비를 해요. 4마리의 생쥐를 대략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애들이 점점 굉장히 말라가는데, 그래서 얘가 A, 얘가 B, 얘가 C, 얘가 D, 이렇게 4마리가 있고요. 얘네들은 다 유전적으로 동일해서 얘네들 걸 뽑아서 다른 애들한테 넣어줘도 뭐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X라는 항원에 대해서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고 4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시작은 A와 B에다가 A와 B에 X라는 요 항원을 넣어줬어요. 그럼 몸안에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2번에 걸쳐서 확실하게, 한 번만 하면 약간 긴가민가할 수 있으니까 2번에 걸쳐서 주사를 하고 A와 B에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해서 표에 나타냈습니다. 근데 우리 특이적 방어작용은 뭐랑 뭐가 있어요? 세포성 면역이랑 그 다음에 체액성 면역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독성 T 림프구가 출동해서 진짜 감염된 세포를 없애거나 아니면 항체를 만들면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일단 A에서는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고 B는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자,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의 A에서 기억을 빼내요. 분리합니다. 그래서 C라는 새로운 생쥐한테 넣어줘요. 그 다음에 이 B에서 니은이라는 거를 분리해서 D라는 새로운 생쥐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 기억과 니은이 뭐냐면 기억과 니은은 각각 혈장 아니면 기억세포 둘 중에 하나래요. 기억세포는 말 그대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세포, 그 세포만 뽑았다는 얘기고 혈장은 우리 혈액의 액체 성분이잖아요. 그런 세포 성분들 제거하고 여기에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세포가 없어요. 혈장은 세포를 뺀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럼 뭐는 있냐? 이 혈장 부분에 단백질은 존재해. 단백질처럼 조그만한 애들이 있는데 그 단백질의 대표적인 예가 항체인 거죠. 그러니까 항체는 이 혈장 부분에 포함이 돼 있을 거다. 항체가 만들어지기만 했으면. 그 둘 중에 하나가 기억 또는 니은입니다. 매치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주사를 해준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C와 D에 이제 또 X에 노출시키는 X를 주사하는 단계를 거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낸 건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가장 쉽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부분은 맨 앞부분이에요. 주사한 직후. 기억을 주사했을 때는 항체 농도가 0이죠. 항체가 없어. 그런데 니은을 주사했을 때는 주사를 하자마자 항체 농도가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니은에 항체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 니은 안에 항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맞았을 때 갑자기 농도가 생겼고 점점 이 항체가 뭐 분해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농도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 그러면 항체가 포함되어 있는 니은은 둘 중에 뭐예요? 이 항체가 있는 혈장이겠죠. 그죠? 니은이 바로 혈장이었다. 혈장. 이 안에는 이 X에 대한 항체도 있었고 그러면 B에서 니은을 뽑아서 D한테 줬는데 이 안에 항체가 들어있었으면 B에서 이 X라는 항원에 대한 그런 특이적 방어작용
항체를 만드는 방어작용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체액성 면역이 일어난 거고, 그래서 B는 맞는 거다. 이렇게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항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얘가 뭐겠어요? 이게 기억세포겠죠. 그냥 세포를 넣어줬기 때문에 항체 농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X라는 항원을 직접 넣어주면 걔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세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면역? 2차 면역이 바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초면이지만 걔에 대한 기억세포를 인위적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2차 면역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고, 얘는 걔에 대한 기억세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랑은 달리 농도가 굉장히 적죠. 실제로 X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얘는 1차 면역이구나. 요렇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기억이에요. 동그라미 A는 O인지 물어봤죠. 아까 이 B에서 항체가 만들어진 거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체액성 면역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니은 구간 1에서 여기에서 X에 대한 항체가 형질세포로부터 생성이 되었는가. 일단 항체가 있잖아요. 요 농도가 이렇게 많은데 항체는 있어요. 그럼 얘가 형질세포로부터 생성이 된 건가요? 그거 맞죠. 항체는 형질세포가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기억세포가 있었다. 그러면 이 기억세포가 바로 항체를 만드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얘가 항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억세포가 있는 상태에서 그 항원이 다시 재침입하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는 거예요. 분화돼서 요 형질세포가 이렇게 항체를 많이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항체를 만드는 건 형질세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구간 2에서 여기죠. 요 부분. X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느냐? 그렇죠. 그래프의 형태를 봤을 때 아무리 봐도 2차 면역의 그래프는 아니야. 그리고 기억세포가 없는 상태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1차 면역 반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고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요 밑에 있는 요 그래프는 많이 봤었어야 돼요. 여러분 기출문제 풀어봤죠? 그래서 거기에 많이 있었고,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만약에 항체를 만든다 그럼 특이적 방어작용 하는 겁니다. 넘어가고 11번 문제. 자, 전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작년에 나왔던 평가원 문항들에 비해서는 전도에 대해서 조금 추론형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 굉장히 어려웠던 전도 문항들 있잖아요. 막 이게 뭐야? 막 매치하고 지점 매치하고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쉽죠. 그거에 비하면 순한 맛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렵게 느껴지면 여러분들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예전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다시 오면 아, 할만하구나 생각하게 될 거예요. 자, 다음은 민마리 지신경 A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A의 지점 D1으로부터 D5까지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2cm, 그 다음에부터는 1cm 간격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표는 D1과 D5 중 한 지점에 역지 이상의 자극을 1회 줬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냐면 자극점 찾는 유형이에요. D1 아니면 D5가 자극을 준 지점의 후보입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 우리는 그 둘 중에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둘 중에 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4ms, 5ms, 6ms일 때. 그러니까 한 4ms는 기다려요. 그 다음부터는 1ms 간격으로 지금 3번 측정을 한 거죠. 3ms가 1000분의 1초 단위이기 때문에 뭐 기다린다는 느낌도 안 나겠지만 아무튼 그런 단위로 측정을 했어요. 그럴 때 1번 지점과 2번 지점에서의 막전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1번, 2번이 어디랑 매치가 될 거냐면 D2 아니면 D4. 그러면 1번이 D2면 예를 들어서 2번은 D4. 반대로 1번이 D4면 2번은 D2 지점이란 얘기죠. 그죠? 그렇게 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4ms면 둘 중에 어떤 한 지점에 자극을 딱 주고 3ms 지난 다음에 측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1ms 지난 다음에 같은 지점에서 또 체크를 한 거고 1ms 지나서 또 같은 지점에서 체크를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 표가 완성이 되는 과정에 자극을 준 지점 변하지 않았어요? 측정 지점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변화하지 않아요. 왜? 뉴런의 속도 정해져 있고요. 거리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만약에 D1에 자극을 줬다. D2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는 도착해서 이렇게 막전이 변화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1ms씩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지점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2번 지점을 이제 4ms 지난 다음에 측정했더니 플러스 30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도착해서 2ms가 지났을 때 그럼 도착해서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했어. 그럼 이 지점이 여기라고 가정을 해봐요.
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딱 그 지점까지 그 신호가 도착을 해서 막전이 변화에 걸린 시간이 2ms다. 그러면 플러스 30이라는 값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측정 시간이 4ms잖아요. 그럼 이 총합, 앞에 있는 가는데 걸린 시간이랑 도착해서 걸린 시간의 총합이 이 숫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 가는 데는 2ms가 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극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 지점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자극점으로부터 2번 지점은 2ms 거리에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같은 값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플러스 30이라는 값이 되려면 도착해서 2ms가 지나야 얻을 수 있는 값이에요. 근데 언제 측정했다고? 6ms 지났을 때. 그러면 요거 두 개의 합이 6이라는 값이 돼야 되니까 가는데 4ms 걸리는 그런 지점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 지점까지는 언제 측정하든 가는 데는 4ms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지점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1번 지점은 4ms일 때 가는데 시간을 다 써버렸어. 그래서 도착해서는 막전이 변화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요 점에서 끝났겠죠, 그냥. 그럼 여기는 플러스 0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70 값일 겁니다. 변화가 아직 미처 못 일어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가는데 4ms 썼고 그러면 도착해서 1ms를 시간 변화에 투자를 한 거니까 그럼 1ms 지났을 때 값이 대략 읽어보면 마이너스 60이 되잖아요. 그죠? 너무 약간 성의 없어 보이게 썼으니까 조금의 성의를 담아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4 플러스 0, 4 플러스 1, 4 플러스 2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지점은 여기서 2 플러스 2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점까지 가는 시간은 절대 변할 수 없어. 속도 정해져 있고 거리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1ms씩 추가될 때마다 이 뒤에 있는 숫자만 늘어나는 겁니다. 요렇게, 4. 그러면 여기서 3ms 지나면 마이너스 80 값을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도착해서 4ms가 지났을 때 측정하면 다시 분국 상태 돼서 마이너스 70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1번 지점과 2번 지점 사이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 여기까지 갈 때는 2ms 걸렸는데 여기까지 갈 때는 4ms 걸렸으니까 1번과 2번 지점 사이에서는 2ms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D2 아니면 D4라고 했잖아요.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 2cm. 그럼 2cm를 2ms 동안에 갈 수 있는 속도이기 때문에 이 A라는 뉴런의 속도는 1cm는 1ms 동안 가는 속도겠네요. 2cm를 2ms 동안 가니까. 그래서 1cm per ms의 속도를 갖고 있는 그런 뉴런인 것까지 찾았어요. 그러면 자, 지금 자극점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자극점으로부터 2번 지점까지는 2ms가 걸려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2ms 동안 2cm 하니까 자극점부터 2번 지점까지는 2cm 거리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번 지점까지 가는데 4ms 걸려요. 그럼 자극점과 1번 지점 사이에는 4cm 거리란 얘기예요. 만약에 자극점이 D5면 요 지점까지 1cm 거리고 요 지점까지 3cm 거리니까 여기서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점이 D1이어야 되고 2cm 떨어진 이 2가 D2, 그 다음에 4cm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1번이 D4 요렇게 매치가 되는 것까지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보기. A의 흥분 전도 속도는 2cm/ms 아니죠? 2cm 거리를 2ms 동안 가니까 1cm는 1ms 동안 가는 거리, 가는 속도, 요런 속도라는 것을 약분해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에 들어갈 숫자는 마이너스 80이다. 그죠? 도착해서 3ms 지난 시점이니까.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4ms일 때 D3에서 어떤 상태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D1 지점에 자극을 주고 D3 지점까지는 가는데 얼마 걸려요? 3ms 걸리겠죠? 1cm를 1ms 동안 가는 그런 속도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데 3ms 걸리고요. 4ms 지났을 때 측정을 했다고 했으니까 가는데 3이라는 숫자가 걸렸고 그러면 도착해서 1ms까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ms 지났을 때는 요 지점이죠. 마이너스 60.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니까 디귿 맞는 내용. 그래서 니은 디귿 옳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봤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딱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보기에서 여러분들을 구제해줬다. 혹시 헷갈렸어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린 대로 풀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어떤 동물의 체온 조절 중추에 기억 자극과 니은 자극을 주었을 때 시간에 따른 체온을 나타냈답니다. 체온 조절 중추,
조절 중추. 이 중추에다가 기역이라는 자극과 니은이라는 자극을 각각 준 거예요. 기역과 니은은 고온 자극 아니면 저온 자극이랍니다. 자, 이 체온 조절 중추에 어떤 자극을 줘야 체온이 올라갈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의 중추, 요 체온 조절 중추에다가 야, 너 지금 되게 더워 이렇게 신호를 준 거예요. 너 지금 되게 덥다고 이렇게 신호를 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몸이 그럼 체온을 올려야겠다 이래요? 아니죠. 덥다고 하면 체온을 밖에가 더우니까 우리 체온을 빨리 끌어내려야겠다. 점점 내리는 어떤 장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거고 걔한테 야, 너 지금 되게 추워. 지금 오들오들해.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추워서 곤란할 수 있으니까 체온을 끌어올려야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지금 기역 자극을 줬더니 체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얘한테 무슨 자극을 줬느냐? 저온 자극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추운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체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열 발생량을 높이고 발산량은 줄이면서.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열 발생은 많이 시키려고 할 거고요. 물질 대사를 뭐 많이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열 발산,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런 노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체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니은 자극은 뭐겠어요? 고온 자극이죠. 지금 얘를 덥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온 자극을 주면서 인위적으로. 그러면 고온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내 체온을 빨리 끌어내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열 발생량은 줄이고 만들어낼 필요가 없겠죠. 안 그래도 더운데. 그 다음에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열 발산은 많이 시키는. 요렇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착각할 수 있냐. 지금 고온에 노출시켰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항상성 조절 기작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 항상성을 조절하는 기작을 통해서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외부 온도에 따라서 그냥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반대로 얘기를 하면 문제를 이제 풀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기역에서 동그라미 기역은 고온 아니죠. 저온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사람의 체온 조절 중추에 니은 자극, 고온 자극을 주면 피부 근처 혈관이 어떻게 돼요? 이 피부 근처 혈관이 이완되면 이완될수록 그러면 밖으로 발산이 많이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을 밖으로 많이 빼낼 수 있는 열 발산량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고온 자극을 줬을 때는 발산량을 높여야 되니까 피부 근처 혈관을 열어야 되거든요. 이완시켜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수축하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반대. 저온 자극일 때 이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되면서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디귿, 사람의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하 부위다. 자, 아까 계속 얘가 나오는데 우리 항상성 조절 중추. 항상성 조절 중추가 뭐라고 배우냐면 간뇌 시상하부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선생님은 얘기했어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내 입에 딱지가 붙은 것 같아 지금. 그래서 항상성을 조절하는 중추는 간뇌 시상하부예요. 선생님이 놀랐던 적은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자 이렇다 한 5번 얘기하고 그러면 체온 조절 중추는 어디일 것 같아? 이렇게 바꿔서 물어봤죠? 그때 대답을 못해. 그러면 혈당량 조절 중추는 어디일 것 같아? 대답을 못해. 그럼 삼투압 조절 중추는 어딜까? 못해. 얘네가 다 항상성 조절의 예시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추가 간뇌 시상하부면 체온 조절, 혈당량 조절, 삼투압 조절도 다 간뇌 시상하부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다가 간뇌 시상하부라고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지가 맺힌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물어봤어? 시상하부만 물어봤죠. 그러면 아닌데? 간뇌라고 배웠는데?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이런 느낌인 거죠. 선생님이 턱 부분이 간지러워요. 그럼 내가 표현을 선생님 지금 턱이 간지럽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얼굴이 간지럽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죠. 얼굴에 턱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간뇌의 일부가 시상하부입니다. 그러니까 시상하부에서 항상성을 조절한다도 맞는 표현이고 간뇌에서 항상성을 조절한다도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간뇌의 시상하부에서 항상성을 조절한다도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범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거기에 포함이 되고 있으면 그 상위로 얘기할 때는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디귿만 맞고요. 선생님이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 만약에 이걸 고온이라고 착각을 했다. 가정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온도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저온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기역은 고온이다가 일단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의 체온 조절 중추에 니은 자극, 저온 자극을 주면 그러면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할 거 아니에요. 아까 창백해지는 것처럼. 그럼 이것도 맞겠죠.
그럼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보기에 없어요. 그럼 거기서 수상함을 느끼고 다시 돌아왔으면 문제를 맞출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5단원의 내용인데 그림 가는 어떤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조사한 종 A, B, C, 종 A, 종 B, 종 C. 근데 여기서는 매치가 아니고 그냥 줬어요. 종 A가 식물이고요. 종 B가 지금 여기 보면 1차 소비자, 귀엽. 그 다음에 종 C가 종 B를 먹는 2차 소비자. 요렇게. 그래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양 단계가 하위 영양 단계일수록 개체수가 더 많은 경향성이 일반적으로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이 개체수가 더 많아야 그 생태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요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우리 바로 보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1번 시기가 여기예요. 요 시기 동안 C의 생물량분의 B의 생물량은 증가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Y축이 생물량이니까 요 기간 동안 C의 생물량은 변화하지 않았죠. 얘는 그대로, 고정. 그대로 있으니까 분모의 값은 지금 고정이고요. B의 생물량은 요 기간 동안 증가했어요? 올라갔어. 그럼 전체 값은 증가했겠죠.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 그냥 이거 보고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니은, C는 1차 소비자냐? 얘가 1차고 얘는 2차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2번 시기에 요 시기인데 A와 B 사이에 경쟁 베타가 일어나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경쟁 베타는 언제 일어나요? 일단 종강 경쟁을 하는 상황일 때.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게 그 경쟁이 심화돼서 한 종이 아예 없어지는 게 경쟁 베타예요. 둘 중에 하나가 없어졌나요? 너무 잘 있는데? 물론 좀 줄어들긴 했지만 잘 있어요. 경쟁 베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 종강 경쟁은 생태적 지위, 그러니까 먹이 지위나 공간 지위가 많이 겹칠 때 그럴 때 종강 경쟁이 일어나고 그 경쟁이 심화되면 경쟁 베타까지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얘네들은 아예 먹고 먹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먹이 사슬 단계 자체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랑 거리가 멀고 포식피식 그런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 틀렸고 그래서 기억만 맞는 보기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이제 여기서부터 4단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이 좀 꼼꼼하게 풀어주고 싶은데 근데 우리에게 좀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서 설명을 하면서 좀 풀이를 해볼게요. 일단 14번은 다인자 유전이었죠. 다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 중에서 근래 들어서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률 낮을 걸로 예상이 되고 한번 읽어볼게요. 가라는 형질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 색채에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그럼 염색체는 두 개밖에 없는데 세 쌍이면 두 개는 연관돼 있고 한 개는 독립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요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 두 쌍의 상염색체. 거기에 여기에 두 쌍의 유전자가 같이 있고 여기만 혼자 독립돼 있는. 그렇게 해서 A, B, D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는 7번 염색체에 있대요. 그럼 여기에 A와 B가 연관돼 있다는 얘기죠. 뭐 스몰일지 라지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A와 B가 연관돼 있다. 그러면 D라고 표현되는 애는 다른 종류의 상염색체에 혼자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도 상염색체. 번호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다인자 유전의 일반적인 그런 설명이 나와 있고요. 대립유전자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그러면 대립유전자 수가 같으면 표현형은 같다로 돌려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의 표현형이 서로 같은 P와 Q. 그러면 방금 돌려 말한 거에 따라서 P와 Q는 대문자 수가 같다는 얘기예요. 대문자 수가 서로 같은 유전자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문자의 개수는 같다는 얘기죠. 그런 P와 Q 사이에서 A라는 자손이 태어날 때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최대 5가지. 5가지. 일단 다 독립이었다면 최대 7가지 나올 거예요. 대문자 하나도 없는 것부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문제에서 좀 독특한 점은 지금 P와 Q에 유전자형을 주지 않았다. 유전자형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서 얘네들의 유전자형, 그러니까 대문자가 몇 개 있는지도 추적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유전자형을 주고 얘가 연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찾게 만드는 문제가 지금까지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의 신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는데 이 표현형이 5가지라는 단서를 통해서 일단은 조금 세부적인 사항들을 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대문자 수가 같다는 얘기는 1개로 같을 수도 있고 2개로 같을 수도 있고 3개로 같을 수도 있죠. P라는 사람과 Q라는 사람이 4개도 가능하고 5개도 가능하고 6개도 가능해요. 지금 현재 유전자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능성 중에 일단 쳐낼 건 쳐내는 겁니다. 그 쳐낼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바로 얘예요. A라는 자손에서 유전자형이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의 확률이 8분의 1이래요. 8분의 1이라는 건 뭐 나중에 또 확인을 하겠지만 일단 이런 애가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0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두 부모가 만드는 생식세포에 일단 라지 A는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자녀가 만들어질 때 그 다음에 한쪽은 라지 B, 한쪽은 스몰 b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한쪽은 라지 D, 한쪽은 역시나 라지 D 이렇게. 그러면 대문자가 최소 3개는 있어야 돼요. 이런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개체는 대문자를 최소 3개 가지고 있고 그럼 같은 수의 대문자를 가져야 되니까 3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개거나 2개인 경우는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개인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면 이런 생식세포를 못 만들죠. 라지 B가 있어야 되니까. 스몰 b가 있으면 안 돼요. 다 대문자로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5개인 경우는 어떨까? 5개의 대문자를 가지려면 유전자형이 예를 들어서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스몰 D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라지 A, 라지 A, 뭐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이런 식으로 6자리 중에서 1개만 소문자여야 가능하죠. 그러면 나머지 2개는 대문자로 동형접합이란 얘기인데 그러면 조합을 했을 때 5가지라는 표현형이 요만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개도 아니야. 너무 많아 대문자가. 그러면 3개 아니면 4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 많이 풀어봤던 문제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의 유전자형을 갖는 두 개체 사이에서 그죠? 그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한쪽은 상인이고 한쪽은 상반이 연관돼 있으면 그럼 5가지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해봐야 돼. 자,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일단은 만약에 양쪽 모두 대문자가 3개인 경우 개인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누가 P고 누가 Q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냥 여기다 그릴 건데 일단은 한쪽에서 라지 A, 라지 B의 라지 D라는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려면 그럼 대문자 3개가 이미 끝났으니까 이쪽은 스몰 a, 스몰 b, 스몰 d로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라지 a, 스몰 b, 그 다음에 라지 d라는 생식세포를 가졌죠. 그러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기에 이제 요거는 다양한 수가 나올 수 있어서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여기는 일단 스몰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라지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몰 d가 오면 대문자가 하나, 둘, 셋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 이쪽만 달라지는 거죠. 이쪽만 만약에 여기에 라지 a가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스몰 b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라지 d가 올 수도 있습니다. 스몰 d 스몰 d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라지 A, 라지 A, 그 다음에 스몰 B, 라지 D, 스몰 D로 하나, 둘, 3개 가능하죠. 지금 여기까지는 고정을 해놓은 거고 이쪽만 가정에서 여러 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도 가능하냐면 여기에 라지 A, 라지 B 아니죠. 그렇게 하면 4개가 되니까 여기에 스몰 A, 스몰 B, 스몰 A, 스몰 B 그 다음에 이쪽이 라지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문자 하나, 라지 스몰 a, 그다음 스몰 b, 스몰 b니까 여기는 대문자 없고 여기 라지 D 하면서 하나, 둘, 3개의 대문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다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얘는 이쪽은 확정돼 있는데 이쪽은 3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어떤 거를 가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조합을 만약에 해보면 지금 여기서 5가지 표현형을 만족하는 경우는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게 동형접합이 되면서 가지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4가지가 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가지가 다 나오려면 이렇게 다 이형접합인 경우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이쪽은 대문자가 2개인 가닥이고 여긴 대문자가 하나도 없는 가닥. 그 다음에 이쪽은 대문자가 1개인 가닥. 그 다음에 이쪽 요 가닥도 대문자가 라지 B 1개만 있는 가닥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대문자가 1개 있는 가닥, 대문자가 없는 가닥,
이 염색체도 대문자가 한 개 있는 가닥, 대문자가 없는 가닥입니다. 그러면 A와 B끼리 조합을 해보고 D끼리만 조합해서 최종적인 대문자 수를 결정할 건데 A와 B를 조합했을 때 어차피 얘는 이쪽에도 대문자 한 개, 이쪽에도 대문자 한 개. 라지 A로 있는지 라지 B로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문자가 한 개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가 한 개 있는 라지 A와 라지 B를 다 더한 대문자 숫자가 한 개가 있는 거죠. 여기에만.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해도 대문자가 라지 B로 한 개만 있는 거죠. 그런 경우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는 경우에는 대문자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는 경우에도 대문자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한 개 아니면 세 개의 대문자를 A와 B에 대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지 D의 대문자 수는 어떻게 가지게 되냐면 만약에 0개, 0개, 스몰 D, 스몰 D로 만나면 대문자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지 D, 스몰 D, 라지 D, 스몰 D로 만나면 대문자 한 개 있을 수 있고 라지 D 조합으로 만나는 경우에는 대문자 두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A와 B와 D의 총 대문자 합을 구해주면 이렇게 더해주면 총 대문자의 숫자가 되겠죠. 그렇게 조합을 해줬을 때 여기 한 개, 여기 세 개, 이렇게 더하면 두 개, 이렇게 하면 네 개, 그 다음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일단 표현형의 수는 대문자 한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 세 개인 경우, 네 개인 경우, 다섯 개인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이건 같은 표현형이니까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의 표현형이 지금 나온 걸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부모랑 같은 그런 표현형을 갖는 확률이 8분의 3인 걸 만족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부모랑 같은 표현형을 가지려면 부모가 대문자 3개였으니까 얘도 대문자 3개의 확률을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3개의 확률은 지금 여기에서 A, B에 대해서 대문자를 3개 받을 확률은 얘랑 1대1의 가능성이었잖아요. 그럼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 대문자 라지 D를 하나도 안 받고 스몰 D 조합으로 받을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럼 요렇게 해주면 요 위쪽에 있는 3이라는 요걸 만족하는 확률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쪽 3을 만족하는 확률 한번 볼게요. 얘는 1대1이었으니까 한 개를 받을 확률 A와 B에 대해서 대문자 한 개 받을 확률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라지 D로 받을 확률 4분의 1이죠. 이렇게. 그러면 요 두 가지 경우를 더해주면 됩니다.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3이 나올 최종 확률이 되는 건데 그러면 8분의 2 해서 4분의 1의 확률이 나와요. 근데 우리 문항에서는 8분의 3의 확률이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맞았지만 여기에서 지금 모순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대문자 3개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대문자 4개가 답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그럼 대문자 4개로 한번 해볼게요. 양쪽 부모가 모두 대문자 4개를 가지고 있을 확률. 그럼 일단은 라지 A, 라지 B, 라지 D 이렇게 갖고 있는 부모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를 채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라지 A, 스몰 b, 그 다음에 라지 D, 그 다음에 이쪽에도 채워서 대문자를 4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이미 3개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전체 합쳐서 한 개의 대문자가 있으면 되고요. 이쪽에 대문자가 2개 있기 때문에 이쪽에 다 합쳐서 대문자를 2개 넣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밑에 부분이 라지 D로 오게 된다. 이렇게 대문자 2개. 그러면 조합이 5가지 표현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가 동형접합이 되면서. 그래서 라지 D가 오면 안 되고 여기에는 라지 D, 스몰 D로 와야지만 저런 5가지 표현형이라는 걸 만족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꼭 시간이 나면 해보시고. 라지 D, 스몰 D로 했을 때 여기에서 대문자가 4개가 되려면 이쪽에 한 개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라지 A가 오는지 라지 B가 오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쪽에 대문자가 한 개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2개, 여기에 1개, 여기에 1개, 여기에 0개의 대문자가 조합이 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여기 이쪽에 2개 왔으니까 이 나머지가 다 대문자로만 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합이 2개, 1개, 2개, 1개 A, B에 대해서 그 다음에 D에 대해서는 1개, 0개, 1개, 0개로 똑같은 그런 대문자 수 조합을 가진 경우에 그런 자녀의 조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A와 B의 대문자 수를 다 더한 그런 그 숫자는 어떻게 나오냐면 한 개 만나면 2개로 제일 적은 대문자 수를 갖겠죠. A, B의 합이. 그 다음에 요렇게 만나거나 요렇게 만나면 3개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2개짜리가 만나면 4개의 대문자 가능할 겁니다. A와 B에 대해서. 그 다음에 D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스몰 D 조합이면 0개부터 라지 D, 스몰 D 1개, 그 다음에 라지 D에 2개까지 이렇게 조합이 가능하겠죠. 그럼 우리는 최종 A와 B와 D의 대문자 수의 총합이 중요한 거니까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개, 3개, 4개에 3개, 4개,
5개 이렇게 더해서 여기 만나는 칸에다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4개, 5개, 6개. 그러면 우리 표현형의 수는 2개, 3개 대문자, 4개의 대문자, 5개의 대문자, 6개의 대문자까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표현형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5가지 표현형을 만족했고 그 중에서 부모랑 똑같은 표현형을 가질 확률, 대문자 4개의 확률을 확인해 보면 되겠거든요. 그럼 4개의 확률은 얘일 때랑 얘일 때랑 얘일 때의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요거의 확률, 지금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의 확률은 비율이 1대 2대 1의 비율입니다. 그럼 얘는 4분의 1, 얘는 4분의 2, 얘는 4분의 1의 확률로 얻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4개를 A, B에 대해서 4개의 대문자를 가질 확률은 일단 4분의 1이 되겠고 그때 스몰 d로 올 확률도 4분의 1이죠. 4분의 1.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4. 얘를 받을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그 다음에 얘 한 개 받을 라지 D, 스몰 D의 확률도 2분의 1이죠. 2분의 1. 더하기 마지막에 얘는 A와 B에 대해서 대문자 2개 받을 확률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라지 D로 받을 확률도 4분의 1이죠. 이걸 다 더해주면 16분의 1 플러스 4 플러스 1 해서 16분의 6이라는 확률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약분하면 8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에서 제시한 그런 단서들이 다 만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로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확률 계산을 마지막으로 해볼 건데 이 문항에서 뭘 물어봤냐면 이 A라는 자손이, 요 사이에서 나오는 자손이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사람과 표현형이 같을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유전자형이 중요한 건 아니고 대문자가 몇 개냐? 이 사람은 대문자가 3개죠. 그러면 이 자손에서 대문자 3개의 확률을 물어보는 건데 어차피 밑에다가 다 적어놨으니까 대문자 3개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가운데 있는 A와 B 사이에서 대문자를 3개 받을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그때 스몰 D로 라지 D를 하나도 안 받을 확률이 4분의 1이죠. 요런 경우랑 그 다음에 라지 B에서 대문자 2개 받을 확률이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라지 D, 스몰 D로 받을 확률이 이번엔 여기가 2분의 1이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8분의 2 해서 4분의 1의 확률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게 바로 우리 답지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률은 4분의 1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는데 물론 모든 경우를 보여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좀 아쉽고 꼭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빠르게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부분부터 터치를 하는 게 좋을지가 여러분들이 가늠이 좀 될 거기 때문에 꼭 해보시고요. 자, 우리는 다음 문제 15번입니다. 요거는 조금 새로운 신선한 유형인데 그래도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제 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3개의 유전자는 모두 상염색체에 있으며 H-H별, R-R별, T-T별을 갖는다. 라고 여기까지 보고 선생님이 사실은 당황했어요. 방금 14번까지 다인자 유전 문제를 풀었는데 다인자 유전에 설마 2문제가 나왔나? 물론 다인자 유전이긴 하죠. 근데 그게 중요해. 방금처럼 그렇게 풀어내는 문제는 아닌.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은 사람의 유전병, 돌연변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체세포 각각이 들어있는 일부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낸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획형은 모두 정상입니다. 그래서 염색체 수, 모양 이런 것들 다 정상인 상태고요. 유전자형까지 다 줬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억이라는 어떤 돌연변이가 한번 일어나서 형성된 정자 P, 기억이 일어난 정자 P와 그 다음에 어머니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니은이라는 돌연변이가 일어난 그런 난자 Q, 이 2개가 수정돼서 A라는 자녀가 태어났답니다. 이렇게 수정된 결과 그 다음에 이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게 뭐냐면 염색체 비분리 아니면 염색체 결실이래요. 그러니까 구조 이상과 수 이상이 같이 들어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단서는 여기에 있는데 지금 이 자녀 A의 체세포 한 개당 H별, R, T, T별의 숫자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H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H별이 없다는 얘기는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 H로만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을 2개 갖네요. R. 그 다음에 T를 하나 갖고 그 다음에 T별을 2개 가져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일단 수상함이 느껴지죠? T에 대해서 T별이라는 이상한 유전자형을 갖습니다. 3개를 무려 갖는 상태. 그럼 일단 이 부분 T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구나.
비분리는 T 부분에서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H별과 R에 대해서 한번 봤을 때 H만 갔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HH 조합으로 받은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HH 받았어. 그럼 그 밑에 R별, R이 이렇게 따라올 겁니다. 근데 R별, R이 이렇게 따라왔을 때는 R이 두 개인 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되려면 R별이 R로 변하는 유전자 돌연변이일 때는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아니고 결실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경우는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상태. 그럼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거는 R 개수를 한번 맞춰볼까? 그럼 R로 두 개 받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R만 두 개 받았다. 그럼 그 위에 뭐가 있어요? H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H도 하나 있죠. 요렇게. 그럼 그렇게 했을 때는 H별이 있어야 돼요. 근데 H만 있대. 어떻게 되면 돼요? 얘가 날아가면 되죠. 이게 결실되면 돼요. 근데 이 H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빠니까 아버지의 정자 형성 과정에서 뭐가 일어났다? 결실이 일어났고 그럼 얘가 결실일 수밖에 없으니까 니은이 요게 비분리겠죠. 그러면 비분리, 이 T에 대한 비분리는 난자에서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난자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으니까 아빠로부터는 정상적으로 받았던 얘기죠. T별과 T별 중에서 T별을 하나 받았을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T별 중에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은 두 개에서 온 거고 그럼 나머지 두 개가 모계로부터 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난자 Q에는 T와 T별이 같이 들어있는 거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상동염색체가 같이 있다. 그럼 이거는 1분열 비분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을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난자 Q에는 H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보면 H만 가지고 있어서 지금 엄마로부터는 H와 R이 같이 있는 요 가닥을 받았죠. 요 가닥은 아빠로부터 받았지만 하나의 결실이 일어난 거고 그래서 엄마가 준 요 난자에 H가 있었다, R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2분열 아니고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어야 T 하나, T별 하나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A의 요 자손의 체세포 한 개당 상염색체 수. 지금 이게 다 상염색체 있잖아요. 지금 아빠에서도 다 두 쌍씩 있으니까. 그러면 다 상염색체인데 지금 그 상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상태. 요 염색체는 염색체 숫자는 똑같죠. 그쵸? 일부 결실이 있을 뿐 염색체 수에는 영향을 안 줘요. 그런데 T를 갖고 있는, T별을 갖고 있는 요 염색체가 한 개 더 있어서 상염색체 수가 하나 더 늘어난 45개가 되겠습니다. 총 염색체 수는 47개가 되겠죠. 성염색체 2개까지 합쳐서.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보기.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6번도 선생님이 대략 한 2년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은 좀 봐야 됩니다 하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수능 특강에서 계속해서 신유형 문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능 특강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유형을 나눠주기로 대립 유전자의 유무를 OX로 표현한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염색체를 OX로 표현한 유형이 있는데 그래도 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힌트를 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문항들 중에서. 그래서 한번 풀어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사람 피해 세포 가나다에 대한 자료인데 어떤 유전 형질 동그라미 A라는 형질이 있는데 두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H와 스몰 H,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서 결정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 A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염색체. 일단 이 유전자들이 독립되어 있다는 건데 뭐 상염색체 독립인지 상염색체, 성염색체 독립인지 그거까지는 모르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세포 가나다는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기의 세포랍니다. 중기. 그러면 뭐 감수 1분열 중기일 수도 있고 감수 2분열 중기일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이 가나다가 서로 다른 시기에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 피라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중기의 세포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나다 중 두 개는 G원기 세포 1로부터 1이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게 G원기 반대로 써볼까요? G원기를 밖에다 쓰고 1을 안에다 써보겠습니다. G원기 1. 그 다음에 또 다른 G원기 세포 2로부터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사람 피를 구성하고 있는 서로 다른 G원기의 두 세포가 각각이 감수 분열하는 과정에서 가나다의 새 세포가 등장을 한 거죠. 근데 이 1로부터는 두 개의 세포가 가나다 중에 두 개, 그 다음에 이번의 세포로부터는 가나다 중에 한 개의 세포가 여기에 해당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약간 그 근원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나다 새 세포에서 대립 유전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지 없는지를 OX로 나타냈는데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 이렇게 이 네 개의 대립 유전자 중에 하나씩이 매치될 예정이에요. 근데 누가 누군지는 이 문제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랑 대립 유전자 관계이냐 그것만 따질 수 있으면 풀 수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일단 선생님의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이제 이 정도는 빨리 찾을 수 있을 텐데 어떤 팁을 선생님이 드리냐면 지금 이 사람은 일단 기억이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세포가 있죠. 그럼 기억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니은도 보이네요. 그 다음에 디귿은 갖고 있는 세포가 안 보여. 근데 디귿을 실제로 안 가지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연히 가나다 세포에만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 다음에 리을이라는 세포가 보입니다. 일단 기억, 니을, 리을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해요. 유전자형으로.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다에서 갖고 있는 기억을 가, 나는 안 갖고 있습니다. 같은 개체인데 다른 세포에 있는 어떤 특정 유전자를 안 가지고 있으면 그 세포들은 무조건 N 상태. 상동염색체가 나눠져서 그 유전자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다도 가나에 있는 니은 유전자가 얘한테 없죠. 그죠? 그럼 얘도 N인 거예요. 셋 다 N인 겁니다. N인 상태의 중기라고 했으니까 셋 다 중기 2, 감수 2분열 중기 모두 같은 상태. 그래서 선생님의 그 표현으로는 우리 감수 분열의 4단 그림 그리잖아요. G1기 세포에서 복제되고 한 번 분열하고 그 다음에 2번 분열하는 이런 그림일 때 요런 감수 분열 그림에서 중기 2의 세포면 요 셋째 줄에 있는 세포들이란 얘기죠. 복제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분열하고 있는 중에 중기 세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5가 나타난 개수를 잘 보시면 지금 만약에 이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가 모두 상염색체에 있는 그런 유전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상염색체인 경우에는 라지 H, 스몰 h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죠. N이든 EN이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럼 라지 T, 스몰 t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이 가의 세포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딱 한 개의 그런 유전자만 있는 그런 세포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까? 일단 얘는 무조건 이제 상염색체에 있는 그런 유전자라는 거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만약에 이게 이제 니은이 H에 해당하는 유전자라고 가정했을 때 T에 해당하는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는 게 아니고 성염색체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염색체에 있을 때 지금 이 사람이 XY를 갖는 그런 남성이고 만약에 이 어떤 특정 유전자가 예를 들면 뭐 라지T라고 가정해 볼게요. 라지T라는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다면 이 X염색체를 갖는 그런 N 상태의 세포는 이 유전자를 갖지만 만약에 Y염색체를 갖게 되는 어떤 N 상태의 세포는 그 특정 유전자가 아예 없을 수 있어요. 대립 유전자 둘 중에 하나가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가의 세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 4종류의 유전자가 대립 유전자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개만 갖고 있는 세포를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 한 개만 갖고 있는 세포에서 있는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고 그 나머지 유전자들은 성염색체에 있는데 그 염색체가 여기 이 세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의 세포다라고 보시고 그런데 나와 다는 2개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는 그 대립 유전자가 1개씩 존재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염색체에 있는 대립 유전자 1개, 그다음에 성염색체에 있는 특정 대립 유전자 1개씩.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 나라는 N 상태의 세포에 니은과 리을이 같이 존재해요.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정보는 이 니은이라는 대립 유전자랑 리을이라는 대립 유전자는 서로 절대 대립 유전자 관계가 될 수가 없다. 서로 같이 쌍을 이루는 라지 H, 스몰 h랑 라지 T, 스몰 t의 관계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관계에 있는 애들은 N 상태에서 헤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세포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같이 있는 얘네들은 서로 남남인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다라는 세포에서 기억과 리을의 유전자가 함께 있죠? 그러면 기억과 리을도 서로 대립 유전자 관계가 아니에요. 상동염색체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억과 리을도 남남이어야 되는데 그럼 얘랑 남이려면 얘랑 붙는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하면서 기억과 니은이 대립 유전자 관계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디귿이라는 유전자가 리을의 대립 유전자여야 되는데 이게 상염색체에 있는 그런 대립 유전자고 그래서 이 사람 P는 기억도 가지고 니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디귿, 리을 중에서는 이 사람이 XY 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X에 있든 Y에 있든. 그래서 디귿이라는 유전자 자체는 아예 갖고 있지 않았다, 애초에. 그리고 성염색체 리을만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 요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내용 한번 볼게요. 보기 기억에 P라는 사람에서 기억과 디귿을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기억을 가질 수 있죠.
근데 디귿은 애초에 이 사람한테 없었어요. 유전자형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 그래서 EN 상태일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보기다. 그 다음에 니은, 가와 다의 핵상은 같은지 물어봤는데 가나 다가 모두 N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 같은 핵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1로부터 나가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이라는 세포가 분열했을 때 2개의 세포가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이 사람이 다 이형접합이란 말이에요. 기억에 대해서 기억, 니은 이렇게 이형접합. 그러니까 니은을 가지고 있는 세포인데 얘가 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가 나인데 얘가 지금 니은이라는 대리미전자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얘랑 같이 분열하고 있는 맞은편에 있는 세포가 똑같이 니은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니은은 일단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니은을 갖고 있다면 맞은편에 있는 애는 니은이 아니고 기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요렇게. 그러면 얘가 나는 맞고 얘 맞은편에 있는 애가 이제 그냥 가. 얘가 가는 아니고 가가 아니라면 다는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얘가 니은을 가졌으면 얘는 기억을 가지니까 대리미전자 하나씩 나눠 가진 것까지는 됐어요. 근데 리을을 둘이 동시에 갖고 있잖아요. 리을도 애초에 한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리을을 갖는다면 얘는 리을을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종합했을 때 나는 이 1번으로부터 나온 2개의 세포 중에 무엇도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2번에서 나온 1개의 세포가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얘가 될 수밖에 없고 가와 다를 줄이 조합해보면 기억과 니은과 리을을 1개씩 나눠 가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번으로부터 만들어진 세포 2개가 가와 다구나. 요렇게 최종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로부터 나가 형성된 게 아니고 2로부터 나가 형성됐기 때문에 디귿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17번 문제 한번 볼게요. 17번은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맑은 상태라면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충분하다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좀 신유형이에요. 이런 표에서 좀 복잡하게 줬으니까. 그런데 머리가 좀 맑았으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풀어냈을 텐데 우리가 4교시의 시험을 보고 아무래도 지쳐있다 보니 이 표를 보고 전의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항의 정답률은 20% 언저리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 연습하면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가라는 형질은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나라는 형질은 대립 유전자 라지 B와 스몰 B 그 다음에 다라는 형질은 대립 유전자 라지 D와 스몰 D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인 것들이 각각 다 완전 우성인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3개의 유전자 중에 2개는 X염 색체, 그럼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X염 색체 있고 나머지 1개는 상염 색체에 있습니다. 누가 어디 있는지까지 모르고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가계도는 구성원 A라는 이 사람은 아마 남성일 거예요. 그렇죠? 3번이랑 결혼해서 자녀들 낳고 있기 때문에 이 남성의 표현형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에게서 가나다 중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가와 나의 발현 여부만 나타냈습니다. 작년에 수능 문제랑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에 대해서도 정보를 주긴 줄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주지 않아요. 아주 일부에 대해서만 다의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일단 가와 나에 대해서만이라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칠이 전체적으로 돼 있는 사람이 가나가 모두 발현된 1번이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 B급으로 돼 있는 사람이 가만 발현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와플 모양이 나만 발현된 사람입니다. 딱 보기에도 갑툭튀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갑툭튀로는 찾을 수가 없고 이 표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 표는 A라는 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양쪽 부모죠. 1, 2, 3과 A의 기억, 니은, 디귿의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지금 이 기억, 니은, 디귿의 후보가 누구냐면요. 기억, 니은, 디귿이 각각 라지 A,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D 중에 하나가 기억과 니은과 디귿의 매치가 될 예정이에요. 누군지도 몰라. 뭐가 몇 개인지도 정확히 안 줬어. 우리가 찾아야 돼. 그런 상태. 그 다음에 3번, 6번, 7번 중 다가 발현된 사람은 이 중에 한 명이다. 누군지도 안 알려줬어요. 3, 6, 7 중에 한 명만 다가 발현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7의 표현형이 지금 뭔지 모르는데 4번과 7번의 다에 대한 표현형이 같다 정도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언급되지 않는 3번, 4번, 6번, 7번 말고는 이 다에 대한 표현형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언급이 없다고 해서 다가 발현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표에서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일단 X염 색채에 있는 유전자가 2개나 되니까 여자부터 출발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힌트를 줄 수 있어요. 그럼 2번과 3번이죠. 근데 2번이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은 걸 던져줍니다. 왜? 기역, 니은, 디귿이 뭔지 모르겠는데 다 한 개씩 가지고 있어. A, B, D를 한 개씩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라지 A 한 개 가지고 있고 라지 B 한 개 가지고 있고 스몰 D를 한 개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개씩은 뭘까요? 얘 대립 유전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몰 A, 스몰 B, 그 다음에 이거는 라지 D부터 좀 순서대로 써볼게요. 라지 D, 스몰 D. 이번에 유전자형은 죄다 이형 접합이라는 거를 111이라는 요 표의 숫자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세 개에 대해서 모두 이형 접합인 2번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우열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D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도 모르고 지금 2번이 디귿이 다가 발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표현형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가와 나에 대해서만 볼 건데 가, 나가 모두 발현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가, 나가 발현돼 안 되는 정상 표현형이 둘 다 우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으로 와보면 가와 나 모두 열성형질이라는 거를 2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한 개 한 개 한 개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한번 다른 사람들의 A를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가가 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열성형질입니다. 스몰 A만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X염 색채인지 상염 색채인지 모르니까 스몰 A만 가지고 있다.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가 발현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스몰 A 동형 접합인 게 확실하죠. 그렇죠? 스몰 A 열성형질. 자, 그러면 3번은 이거를 6번과 7번에게 스몰 A를 하나씩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스몰 A라는 유전자가 X염 색채에 있다면 6번인 아들은 요거 받고 나머지 하나는 Y라서 이게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6번도 3번처럼 가가 발현이 돼야 되죠. 가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만 한 개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가 발현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스몰 A만 갖고 있으면 설명이 안 되고 라지 A도 하나 갖고 있어서 이 정상 표현형을 보여준다. 그럼 6번이라는 아들이 라지 A, 스몰 A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요 가가 상염 색채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나다가 X염 색채 연관 요렇게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A 요렇게 갖고 있을 거고요. 요렇게. 그러면 1번이 스몰 A로만 2개 갖고 있다는 얘기는 라지 A를 몇 개? 한 개도 안 갖고 있다는 얘기. 0개. 그럼 여기에서 0개가 나오는 게 둘 중에 하나가 라지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A를 2개 가지니까 역시 라지 A는 0개. 그럼 3번에서 0개가 나오는 얘가 바로 라지 A의 대립유전자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라지 A가 한 개 있답니다. 그럼 라지 A가 한 개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스몰 A로 채워주면 되겠죠. 나머지도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가가 발현됐으니까 스몰 A 열성 동형접합. 그 다음에 5번은 가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라지 A를 하나 갔는데 1번으로부터 하나 받을 수밖에 없죠. 요렇게 올 거고 7번은 가가 발현됐으니까 스몰 A 동형접합. 요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상염 색채 혼자 독립되어 있으니까 따로 선을 좀 그어주고요. 요렇게 분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X염 색채에 있는 B와 D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표현형을 보여주고 있는 B에 대해서 먼저. 그래서 이 나라는 거는 스몰 B만 가질 때 나가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1번에다가 한번 적용해보면 1번이 나가 발현이 됐거든요. 그럼 스몰 B를 하나 갖겠죠. 이거 X염 색채에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 Y라서 한 개만 가질 거예요. 그럼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스몰 B가 한 개 있다는 얘기는 라지 B는 없다는 얘기. 그래서 이 0으로 되어 있는 기역 요게 라지 B가 되고 이 디귿이 스몰 D로 확정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럼 얘는 스몰 B를 하나 가져서 라지 B가 0이었고 그 다음에 스몰 D는 한 개 갖고 있는데 이게 무슨 표현형인지를 모르니까 아직 표현형을 올릴 수가 없어요. 일단 이런 조성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나가 발현이 안 됐잖아요. 그럼 라지 B를 2번으로부터 하나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아빠로부터 스몰 B, 스몰 D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엄마로부터도 스몰 B를 하나 받았는데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3번은 나가 발현이 안 됐어요. 그럼 라지 B를 하나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 라지 B를 한 개만 갖고 있다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라지 B, 스몰 B 조성이겠죠. 그 다음에 A는 라지 B가 한 개도 없네요. 그러면 스몰 B, Y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는 스몰 D도 없으니까 라지 D 이렇게 갖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스몰 d가 2개 있으니까 스몰 d 동형접합.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아들인데 엄마로부터 뭘 받았냐면 나를 발현하지 않게 하는 정상 유전자를 받아서 나가 발현이 안 됐죠. 그래서 라지 b, 스몰 d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X염 색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번은 아빠로부터는 스몰 b, 라지 d를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고 엄마로부터 역시나 라지 b가 있는 걸 받았겠죠. 이렇게 라지 b가 있는 걸 받아서 이게 발현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다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지금 3번, 6번, 7번 중에 한 명만 다가 발현됐다고 단서에서 주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은 스몰 d만 갖고 있고 스몰 d만 갖고 있고 라지 d를 하나 갖고 있는 7번이 혼자 표현형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 혼자서만 다가 발현이 된 사람. 그래서 지금 가나는 모두 열성 형질인데 다만 우성 형질인 것을 7번의 표현형을 보고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모든 우열관계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또 무슨 표현이 있었냐면 4번이랑 7번의 다에 대한 표현형이 같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라지 d가 있는 그런 표현형이니까 4번도 라지 d를 하나 갖고 있구나. 그러면 아까 그냥 우연히 썼지만 엄마의 라지 b 밑에 라지 d가 연관돼 있었고 스몰 b 밑에 스몰 d가 연관이 돼 있었다는 거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고 그러면 5번이 스몰 b 조합이면 아빠로부터도 엄마로부터도 스몰 b 받으면서 스몰 d 동형접합으로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자, 그럼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이 B인지 물어봤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억 옳고 그 다음에 니은 7번에 가나다의 유전자형이 모두 이형접합이냐고 물어봤는데 이미 우리는 스몰 A 동형접합인 거 알고 있고 스몰 D도 동형접합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이형접합, 7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A 동형접합이기 때문에 이형접합이다, 아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5번과 6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나다 중 한 가지 형질만 발현될 확률. 그러면 가만 발현될 수도 있고 나만 발현될 수도 있고 다만 발현될 수도 있는데 그 각각의 가능성을 다 따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안심하셔도 될 부분은 가가 발현이 되려면 일단 가는 열성 형질이니까 가가 발현이 되려면 스몰 A로만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가 발현이 되려면 이것도 스몰 B만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가 발현이 되려면 요거는 라지 D를 하나 이상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죠? 발현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보면 5번, 6번이 라지 D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가 발현될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 발현되거나 발현되는 경우 그 다음에 나만 발현되는 경우 요 두 가지를 구해내서 더해주면 돼요. 확률을 이렇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가만 발현된다. 그럼 스몰 A 조합 받을 확률. 이렇게 4분의 1이죠. 그럼 가만 발현된다는 얘기는 나는 발현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상 유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둘 중에 정상 유전자 라지 B 받을 확률 2분의 1. 요렇게. 그 다음에 나만 발현된다는 얘기는 가는 발현이 되면 안 되죠. 라지 A를 하나라도 받을 확률. 그게 바로 4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 발현이 되려면 여기서 라지 B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Y염 색체를 받으면 어떤 상황이든 나가 발현이 되기 때문에 Y염 색체 받는 그런 아들이 태어날 확률 2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8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4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러면 2분의 1의 확률.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이다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디귿이 옳고요. 기억 디귿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는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선생님이 수능 특강하면서 방영구를 통해서 이 우점종 찾는 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거를 숫자 계산을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한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에서 우정종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입니다. 이 지역에 방영구를 설치해서 식물종 A, B, C, D, E의 분포를 조사했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값을 아예 줬어요. 다 계산해서.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럼 우리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이 생겼냐면 그럼 이 세 개를 다 더한 게 중요치니까 중요치 값이라도 다 더해서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지역의 우점종이 A임을 확인했다. 그럼 A의 중요치가 제일 높다는 의미가 되겠죠. 끝! 자, 그럼 보기 내용 볼게요. 기억에서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은 A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우점종을 어떻게 가리는지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치 가장 큰 게 우점종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는 겁니다.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이 가장 큰 종. 이것도 기본 개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은 피도예요. 피도. 피도 값이 큰 애들이 상대 피도도 크겠죠. 제일 큰 종은 B.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가 출현한 방향구의 수, D가 출현한 방향구의 수가 의미하는 바는 뭐죠? 그건 바로 빈도입니다. 출현한 방향구의 수는 빈도를 의미하는 거고, 역시나 빈도 값이 높은 경우에 그 상대 빈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체 방향구 수 중에 출현한 방향구의 수인데, 어차피 전체 방향구 수는 둘 다 동통이니까, 그래서 출현한 방향구의 수를 비교할 때 보시면 E와 D를 비교하는 거예요. 얘가 훨씬 높잖아요. 근데 E가 더 많은지 물어봤으니까 요거는 잘못된 보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옳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4단원의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는 약간 퍼즐 푸는 것처럼 하나씩 조합을 해보면 쉽게 풀어집니다. 어떤 동물종인데 EN일 때 4개의 염색체를 갖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EN이면서 전체 4개의 염색체가 다 있는 상태고요. 얘는 그중에 절반, N이면서 2개의 염색체만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의 세포겠네요. 그래서 요 가라는 형질은 두 쌍의 대립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은 이 동물종의 개체 1의 세포 가, 얘가 1번 개체의 세포고 얘가 2번 개체의 세포래요. 이렇게 서로 다른 개체의 세포입니다. 그래서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다음에 표는 가와 나에서 대립유전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2개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나타냈고요.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랑 매치가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단서가 있냐면 1번이라는 이 개체 유전자형이 EN 상태일 때 둘 중에 하나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고 둘 중에 하나는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일단 스몰 b가 제시가 됐잖아요. 그럼 복제된 상태니까 여기도 스몰 b가 있겠죠. 그 다음에 라지 A가 하나 있고 여기는 라지 B인지 스몰 b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B가 여기 있을 거예요. 별표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얘가 1번이든 2번이든 상관없이 둘 다 라지 A, 스몰 a의 이형 접합이구나. B에 대해서만 유전자형이 다르죠. 그러면 가는 요게 같이 있는 상태고 복제된 상태니까 라지 A도 복제된 상태로 2개, 스몰 a도 복제된 상태로 2개가 요 세포에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표를 보는 거예요. 가에 기역과 니은을 더했을 때 6개, 니은과 디귿을 더했을 때도 6개의 개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6개가 나오려면 2개, 4개 요렇게 더해야 되겠죠. 지금 2종류만 더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라지 A든 스몰 a든 어떻게 더해도 최대 2개밖에 못 가지거든요. 왜? 이형 접합이니까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둘 중에 하나니까 2개, A에서 2개가 가능할 거예요. 라지 A 또는 스몰 a에서. 그러면 이 4라는 숫자는 B에서 똑같은 게 4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스몰 b, 스몰 b, 스몰 b, 스몰 b 조합이어야 4개라는 숫자를 만족을 시킬 수가 있겠죠. 라지 b가 끼는 순간 4개가 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유전자형이 스몰 b, 스몰 b로 가지고는 얘가 요 1번 개체의 유전자형이라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2번 개체의 유전자형인 게 바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역, 니은, 디귿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누구냐면 니은이라는 유전자가 공통이에요. 그럼 얘가 스몰 b겠죠. 4라는 숫자를 담당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역과 디귿이 라지 A 아니면 스몰 a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니은은 스몰 b로 결정이 됐고 기역은 라지 A 아니면 스몰 a. 얘가 라지 A면 얘가 스몰 a 아니면 라지 A 이렇게 됩니다. 그럼 리을은 뭐가 되겠어요? 혼자 남은 리을이 라지 B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리을이 있는데 요게 라지 B가 됐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나로 넘어가 볼게요. 나로 넘어가면 기역과 디귿의 합이 1입니다. 기역이 아까 뭐였냐면 라지 A 아니면 스몰 a예요. 그 다음에 디귿이 뭐냐면 디귿은 또 라지 A 아니면 스몰 a입니다. 둘 중에 라지 A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을 더했을 때 숫자가 2여야 돼요. 그러면 B와 뭐를 더해요? A를 더해야 2개의 숫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디귿이 바로 라지 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디귿이 라지 A로 확정. 그 다음에 기역이 스몰 a로 확정. 스몰 a, 라지 A 이렇게. 그러면 지금 스몰 a랑 스몰 b랑 더한 게 6이고요. 스몰 a랑 라지 A랑 더한 게 4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 라지 A랑 라지 B랑 더하면 라지 B는 없으니까 요 칸은 2개의 숫자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역이랑 니은 더하면 스몰 a, 스몰 b는 나에 없잖아요. 둘 다. 하나도 없죠. 0이죠. 그 다음에 기역, 디귿 더하면 1이었고 니은과 디귿을 더하면 스몰 b와 라지
라지 B를 더하면 그럼 스몰 B와 그다음에 라지 A를 더하면 둘 중에 한 개만 갖고 있겠죠. 라지 A만 들어있는 그런 세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모든 칸을 채워봤습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에 1번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이냐? 아니죠. 스몰 B, 스몰 B여야 가능하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A와 B의 합은 5인지 물어봤는데 4와 1 더하면 5가 나옵니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나에 스몰 B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나에는 뭐가 있어요? 라지 B가 들어있죠. 요렇게. 그래야 2라는 숫자를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고 답은 2번.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약간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5단원으로 분류를 할까도 했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탐구과정 문제라서 1단원으로 분류를 좀 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초식동물 종 A라는 거는 초식동물이고요. 그 다음에 P라는 식물. 초식동물 A와 식물종 P의 상호작용에 대한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P라는 식물이 사는 지역에 A라는 초식동물이 유입된 후 이 식물의 가시수가 많아진 걸 확인했대요. 갑자기 가시가 많아졌네. 그래서 그걸 보고 A라는 초식동물이 P를 뜯어먹으면 P 가시수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나를 뜯어먹으니까 그게 언짢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방해하려고 가시를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과학자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를 한 건데 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P를 집단 기역과 니은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기역에만 A의 접근을 차단해서 P를 뜯어먹지 못하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인데 기역과 니은으로 나눴다. 대줄군과 실험군을 둔 거죠. 그래서 기역에만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원래는 A가 들락날락하는 지역인데 여기에는 A 접근을 차단했다. 지금 얘는 인위적으로 뭔가 걔를 오지 못하도록 한 거니까 이게 실험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실험군. 그 다음에 니은에는 원래대로 A의 접근을 허용한 원래대로 뒀기 때문에 이거를 대조군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런 다음에 P의 가시수를 비교해봤더니 1에서가 2에서보다 더 많았대요. 가시의 수가. 근데 1, 2는 기역, 니은 중에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걸 찾으면 되겠고 그거는 이 결론을 보고 찾을 수 있습니다. A라는 초식동물이 P를 뜯어먹으면 P의 가시수가 많아진다는 결론. 내가 예상한 게 맞았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가시의 수는 언제 더 많아야 돼요? A가 있을 때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1에서가 2에서보다 많았으니까 1이 니은, A가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더 적은 2번 상황이 A를 막은 상황,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실험에서 조작변이랑 종속변이를 한번 찾아보자면 조작변이는 이 두 집단에서 달리 해주는 변이죠. 이거는 뭐만 달랐어요? A의 접근을 차단했는지 아니면 허용했는지의 여부. 그게 조작 변인이고 그 다음에 종속 변인은 여기서 결과에 해당하는 가시의 수입니다. 그 결과 가시의 수를 우리가 측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역에 이 2라는 거는 기역, 지역이냐 이렇게 맞는 내용이죠. 집단 기역이다. 그 다음에 니은 연역적인 탐구 방법이 이용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해서 증명했기 때문에 니은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조작 변이는 P의 가시의 수냐? 아니죠. 종속 변이는 가시의 수죠. 요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의 요 용어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으시기 바랍니다. 디귿 틀렸고. 그래서 기역, 니은 옳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아마 4단원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부족함은 수능 완성,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등을 통해서 극복을 점차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6월 모평이라는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이랑 이 총평도 같이 한번 보면서 앞으로의 공부 방향 짚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선생님 더 좋은 강의로 만나도록 할게요.